요금도 받아야 될 것 같고 네. 요거는 상대방에 대한 또 고소도 해야 될 네. 것 같아요. 복잡한데요, 변호사님? 예. 네. 제가 이제, 예, 안녕하세요.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옆에서 제가 그 말씀하신 사실관계를 쭉 들었고요. 몇 가지 제가 추가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예, 그 상대방이 핸드폰을 개통해달라고 요청할 당시에 핸드폰 예. 요금을 갚을 수 있는 자력이 있었나요? 뭐 가령 직업 활동을 하고 소득이 있는 상태였나요? 상대방이? 네, 일은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때 당시에 일은 하고 있었고 혹시 네. 처음부터 요금을 안 낼 의도로 왜냐하면 본인 명의로 본인이 개통하면 될 텐데 굳이 의뢰인분께 요청해서 핸드폰을 개설해달라고 한 게 처음부터 예. 혹시 이럴 의도였던 걸로 보이나요? 그 첫 달, 두 달째부터 휴대폰 만들고 첫 달, 두 달째는 안 냈고 제가 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니까 그 다음부터 꾸준히 내다가 최근 이제 오늘 기준에서 3개월 동안 180만 원 쓰고 잠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냈다는 의미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럼 정상적으로 예. 핸드폰 요금을 낼 때는 뭐 어떤 식으로 납부가 이루어졌어요? 가령 뭐 의뢰인분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줬나요? 아니면 상대방이 직접 뭐 대리점에 방문해서 뭐 결제를 하고 뭐 그렇게 했나요?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 계좌 이체를 했는지 대리점을 가서 냈는지. 아, 그러니까 어쨌건 의뢰인분께 돈을 보내준 건 아니고 상대방이 직접 핸드폰 요금을 납입할 때 납입을 했었다? 예. 네. 그럼 이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이게 예. 지금 아까 제가 처음부터 자력이 있었냐, 능력이 있었냐 여쭤봤던 이유가 대법원 예. 판례에 따르면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예. 변제할 것처럼 속여서 금원을 차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재산을 처분하게 한 경우는 형법 347조에 따른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예, 이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처음에는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데 나중에 어떤 후발적인 사유로 변제를 하지 않는 거에 불과하다면 사기죄가 예. 형사고소상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민사상 예.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이에요. 예. 그래서 다만 요 사안 같은 경우는 직접 의뢰인분한테 돈을 빌린 게 아니라 핸드폰 예. 명의를 의뢰인으로 하게 하고 핸드폰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처분행위자랑 피해자가 다른 뭐 소위 삼각 사기의 형태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변제 자력에 대한 부분과 함께 처음 한두 달부터 이미 요금을 내지 않다가 뭐라고 하니까 뒤늦게 내다가 그리고 또 지금 뭐 거의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금의 규모가 아니라 180만 원, 200만 원 정도를 고의로 상대방이 지금 결제를 해버려서 피해를 입힌 상황으로 보여지니까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흥 본인이 변제할 의사도 없이 의뢰인분께 전가시킬 의도로 소위 삼각사기를 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형사고소가 일은 가능할 것 같다. 이게 첫 번째 일단 드리는 조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이미 핸드폰을 정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며칠 전에. 그건 매우 잘하신 거예요. 왜냐면 본인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 핸드폰을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대포폰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고 그리고 그게 이제 소위 보이스피싱 등에도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의뢰인분께 피해가 또 추가적인 피해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 이상 요금 연체가 추가로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도 핸드폰을 즉시 해지시키는 게 맞으시는데 며칠 전에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건 매우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조언을 드리면 상대방을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혹은 처벌과 함께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반환받는 게 목적이라고 하시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질문자께 들은 말씀 중에 얼핏 상대방의 뭐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만약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이 그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빼가지고 다른 데 써버릴 수도 있고 혹은 돈을 빼돌릴 수도 있으니까 그 계좌에 대해서 채권 가압류를 하실 수 있어요. 이 경우에 채권 가압류는 이제 제3채무자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건데 뭐 특정 계좌 기간, 뭐 농협이든 뭐 그런 계좌가 제3채무자가 되고요. 다만 이제 일반 부동산 가압류와 달리 계좌 가압류 같은 경우는 현금 공탁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현금 공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저희의 말만 듣고 계좌를 가압류 해주는 거니까 혹시 저희의 말이 잘못됐다면 상대방한테 그 담보금을 지급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대방이 의뢰인분께 손해를 끼칠 의도로 고의로 그 핸드폰을 개통하게 하고 요금을 미납시킨 거라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계좌를 아는 상황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는데 그 상대방이 그 계좌에서 돈을 써버리거나 다른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권 가압류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자민원 소송하기 전에 채권 가압류가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전자소송이라고 하는 게 대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고요. 전자소송에서, 그러니까 종전에는 종이에다가 적으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는 게 이제 민사소송 방식인데, 전자소송에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입을 하시면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 채권가압류도 마찬가지로 전자소송에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의 전자소송에 정해져 있는 일부 양식이 있거든요. 그 양식의 사실관계를 기재하셔서 채권가압류를 전자소송에 제출을 하시면 전자소송으로 채권가압류도 진행하실 수 있고 추후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실 때 전자소송으로 추가로 진행하실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그러면 지금 형사 고소를 어제 했는데 그럼 민사 소송하고 채권 가압류는 지금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께서 만약에 이제 아까 다른 사안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이 민사소송조차 좀 비용이 부담스럽다 그러면 형사 고소가 진행이 돼서 상대방이 재판이 열리는 상황이 되면 1심 또는 2심에서는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배상명령 신청은 해당 법원이 피해 금액이 인정되는 거를 집행권한을 부여해 주는 게 배상명령 신청이고 그 절차로 진행을 하셔도 되고 그것보다 오히려 상대방이 이 돈을 써버리고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런 판단이 드시면 지금이라도 상대방이 어제 뭐 형사고소를 하셨으면 상대방한테 아직 이 고소사실이 통지가 안 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전을 하기 위해서 채권 가압류만이라도 미리 먼저 해놓으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아까 전화를 지금 정지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변호사님이 아까 얼른 해지하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정지하고 해지는 좀 다를 것 같아서요. 핸드폰 사용을 정지시키는 거는 해당 명의자가 더 이상 그 핸드폰에 수발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고요. 핸드폰의 해지는 그 가입 계약을 해지하는 것인데 다만 요건에서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게 의뢰인분께서 해지를 하려고 할 때 미납된 요금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핸드폰 자체가 해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정지만이라도 잘 해놓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통신사에다가 이런 사정을 설명을 하시고 추후에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받아서 변제하고 해지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이 핸드폰 번호는 없애시는 게 좋아요. 어떤 식으로든 만약에 이 핸드폰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라도 다른 범죄 등에 이 핸드폰 번호가 악용될 수가 있으니까 아예 이 번호가 사라지게 하시는 게 의뢰인분 입장에서 더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요금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미납된 요금을 우리 상담자님께서 먼저 납부를 하시게 되면 그것도 뭐 자료를 다 보관을 해놔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이제 저희가 진행하게 되는 아까 말씀드린 채권 가압류와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 지금 미납된 상태만으로도 본인에게 지금 채무가 발생해버린 상황이니까 상대방에게 청구를 하실 수도 있고 혹은 부득이하게 핸드폰 해지를 위해서 이미 그 통신사에다가 미납된 요금을 납부를 하시면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한테 그 해당 금원에 대한 청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자료는 본인께서 본인 돈으로 이 돈을 납입하셨다면 그 자료는 결제 내역이라든지 그 자료는 당연히 첨부를 하셔서 채권 가압류와 민사소송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좀 변호사님 답변을 해주셨는데 추가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추가로 궁금한 점은 이제 그 민사 소송을 할 때 혼자서 해도 상관은 없는 겁니까? 혼자서 하게 돼 민사 소송을 혼자 하는 게 뭐와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이제 변호사분 선임을 안 하고 혼자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그 전자소송 아까 본인께서 잘 찾아보신 것처럼 전자소송에 들어가 보시면 일정한 양식들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금액 지금 이제 피해 금액이 만약에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18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의 미납 금액이거든요. 근데 그게 통상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정도의 규모가 아니고 작은 소액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소액 사건의 경우는 본인께서 그 잘 작성을 하셔가지고 진행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차비하고 그 기기값은 다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도 걸려 있군요. 지금 질문하신 마지막 말씀을 제가 못 듣고 한번 다시 말씀 주시겠어요? 차비하고 이제 기기값 제가 이제 차비 쓴 거하고 핸드폰 자체에 대한 기기값
네. 상대방이 가져갔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잖아요. 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손해 내역으로 입증을 해서 청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기값 같은 경우는 조금 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가령 핸드폰을 해지하시기 위해서 핸드폰 통신사에다가 미납된 요금을 납입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할부로 핸드폰을 받아간 상황이라고 하면 그 핸드폰 자체에 대한 기기값도 납부를 해야지만 해지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두 가지 비용을 다 본인께서 지출하셨다면 당연히 그것도 포함해서 배상이 될 것 같고 혹은 그런 경우는 잘 없지만 기기값은 이미 정산이 됐다. 상대방이 다 납부를 했다. 그러면 기기값은 의뢰인분한테는 손해가 없으니까 그건 청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본인께서 입은 손해가 있다면 입증, 자료를 첨부만 하시면 법원에서 이 부분이 여기까지 손해로서 인정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절대 명의를 빌려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그래야 될것 강조를 좀 같습니다. 드리고 이번 일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마음 편히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명의를 대여해줬다가 이렇게 곤란한 일을 겪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어떤 걸 또 기억할까요? 예. 지금 방금 질문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안이라고 하면 갚을 능력 없이 처음부터 속일 의도였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계좌라든지 어떤 자산을 알고 있다면 그 계좌를 먼저 가압류해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예. 계좌를 아니까 채권 네, 해놔라. 채권 가압류. 그거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이렇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